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349페이지 3번 추계 과세 방법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있죠? 여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떡하네, 전국 모의고사 혹시 보게 되면 하여튼 점수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3, 4, 5월 달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평균 30점대인데 40점대 중반 이상이 나왔다. 자, 45에서 50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수업을 잘 들은 수험생이고, 50점대 나왔다. 우수한 수험생이고, 60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2학년이거나 틀림없이 3학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처음에 모의고사 특히 이제 보면 지금 안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이론을 막 펼쳐서 배우기만 했지, 요걸 요약적 압축 정리하고 비교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안 했잖아요. 전체적인 공부를, 돌리는 공부들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점수는, 모의고사 점수는 한 8월 달 말 정도 봤을 때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점수가 좀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 전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모의고사. 모의고사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 모의고사 보면 시간 내에 문제 풀기도 쉽잖아요. 문제 다 풀고 마킹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 안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풀다 보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뒤에 막 찍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는 것도 막 실수해서 막 이제 대충 막 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내 문제 푸는, 시간 조절하는 연습, 그 다음에 마킹 잘하는 연습, 마킹하는 연습. 마킹도 숙달이 돼 있어야지 그것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킹하는 연습.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본 다음에 시험 끝난 후에 이제 일주일 정도 한 과목씩, 하루에 한 과목씩 내가 문제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공부한 교재 속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게 안 배워가지고 틀린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줄까지 치고 했는데 내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느끼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 범위를 책 넘겨가면서 이렇게 당연히 복습이 되잖아요. 전 범위를 이렇게 틀린 부분을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모의고사 보고서 점수 안 나왔다고 그거 던져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딱지 난다고 그냥 문제 그냥 찢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응시 자격을 2개월 정지시켜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작업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면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은 하여튼 시간 내 문제 푸는 연습, 그 다음에 집중해서, 그 다음에 마킹하는 연습, 그 다음에 마킹도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그러니까 하나씩 옮기는 게 나은지, 아니면 빨간 볼펜으로 표시해놨다가 하는 게 나은지, OMR 카드에다가 말하자면 거기다 하는 게 나은지, 해놓고서 나중에 한 번에 칠하는 게 나은지, 등등. 아니면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5, 3, 4, 5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나중에 하는 게 나은지 등등을 본인이 해보고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가장 자기 자신이 제일 맞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 의미를 두시고, 하여튼 끝난 후에는 반드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아서 한 과목씩 공부한 내용 속에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모의고사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모의고사 이제 딴 데서 이제 모의고사 응시 계속 이제 하고, 타사에서 이제 모의고사 응시, 그러니까 출제하고 해설 강의 지금 계속 3월달, 4월달 계속 하는데,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데, 점수에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의고사 한번 치고 나면 수업을 빠져요. 월, 화, 수 이때 막 쭉 빠집니다. 그래서 빠졌다가, 왜냐고요? 방황하니까 공부할 맛도 안 나고 힘 빠지니까 그냥 안 하고 안 나오고, 아니면 저희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치를 보면서 강의 들었더니 점수도 안 나오고 말이야 이러면서 의심의 눈치를 보내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빠지는데, 전혀 점수가 지금 안 나올 때, 만약에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봤는데 다 60점 나오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은 저희들 생계 지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실망하지 말고 쭉 따라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349페이지 3 추계 방법인 양도차익 계산.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 배우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건 처음 배우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뭘 배웠냐면, 아까 전 시간까지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 경비는 자본적 주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에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깊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하느냐? 추계해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만약에 실제 취득한 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합니다.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기를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액을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서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취득가액을 이렇게 추계해서 정하게 될 때는 추계 방법으로 정하면 이 기타 필요경비는 있잖아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라는 걸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어떤 때 적용하느냐? 다시 보세요. 이 필요계산공제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계산공제액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계산공제액은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게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느냐 하면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바꿔서 나오기도 하는데 바꿔서 내면 틀려요. 양당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옛날에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를 3%를 적용해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등기됐을 때. 근데 만약에 미등기양도하는 토지 건물이다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을 미등기양도하는 부동산은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건 아니고 1,000분의 3, 0.3% 필요계산공제액 인정합니다. 불이익은 있는데 미등기양도하면 필요계산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또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있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네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공제율 7%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애들 있죠?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입주권 같은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 공제율 1%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니까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지가, 주택이면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또 건물 같으면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하여튼 그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3% 적용합니다.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제율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공제율을 보니까 371이네요. 여러분 371 그러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주부수강생 여러분들? 371.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탄다고 그랬어요? 371.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조 조상님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 뭐냐면 부정 탄다, 부정 탈까봐, 부정 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부정 탔다, 부정 탈까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정 타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되게 보면 바이러스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런 바이러스에 대입시키면 딱 맞아요. 자, 뭐냐면 신생아 태어나는데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아유 그놈 이쁘다 막 들락거리면 신생아 면역체계도 형성 안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들락거리면 바이러스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락거리지 말라고 옛날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대문에다가 금줄을 눌렀는데 새끼줄에다가 근데 아들이면 그 사이에 빨간 고추 해가지고 이렇게 금줄을 눌렀잖아요. 잡사님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봅니다.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습니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느냐. 높이로 외우는데 절 보세요. 371입니다. 맨 위에 어떤 거예요? 3%는 토지 건물, 중간이 7%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 그래서 높이로 외웁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어떻게 외우느냐? 371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필요경비 계산공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봅니다. 349페이지 추계 방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요.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뺄 때 취득가액을 만약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이렇게 추계해서 정하잖아. 이런 것들로.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양가로 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자,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에 적용한다. 그럴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기타 필요경비를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그 토지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잖아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몇 프로? 3%예요. 100분의 3. 3의 동그라미고. 자, 미등기양도하는 자산 밑줄입니다. 배제하는 건 아니고 1,000분의 3, 0.3% 인정합니다. 밑줄. 건물 같으면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 이런 것들 자,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이게 뭐냐면 취득 당시
여기에 기준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일이 다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몇 프로? 자, 3%입니다. 3의 동그라미고 미등기 역시 0.3%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로 갑니다. 350페이지 니은번도 역시 건물 그냥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 기억하면 되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고 나머지 애들은 몇 프로고? 1%고요. 자,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억하면 돼요. 취득 당시 시가의 몇 프로? 371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맨 위에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율 371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핵심 정리에서 우리 교재 핵심 정리에서 맨 아래에 350페이지 맨 아래에 다만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과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계산공제 합계액이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적으면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비출자학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가액을 우리 다음에 이제 계산 기출됐던 사례 연습도 할 건데요. 계산 문제도 풀 건데 지금은 한번 맛보기로 보세요. 취득가액을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축에서 정하는데 매매사락이나 감정가액이 없고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이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요거 합한 금액하고 요거 합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있잖아요. 요거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이 금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계액보다 이 금액이 더 크면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큰 게 더 좋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그 말은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매가만기 중에서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은 거 선택하는 법은 없잖아요. 큰 걸 선택해야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요거는 매매사익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할 수 없어요. 매매사익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그럴 때는 그냥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 공제액 3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취득가액을 매가만기 중에서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이렇게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합계액하고 비교해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요것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얘기와 배경적인 설명 그리고 사례 연습은 계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하면 연습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가서 또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그냥 오늘은 이것만 알면 잘 돼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한다. 매가만기로. 자, 그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어떻게 자산별로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하느냐? 371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 정도만. 자, 그러면 됐고요. 예, 기출체크 28회 때 문제는요, 지금 여러분이 풀 필요 없어요. 요거는,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과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했을 때 이제 필요경비, 이 두 개 논점을 묶어서 물어본 거라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1분 내에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그 28회 시험 때 수강생분들 중에 있잖아요. 이 문제를 1분 내에 풀기가 어려웠는데도 이 문제를 4분 걸려가지고 끝끝내 풀어낸 수험생이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풀었냐 그랬더니 맞췄어요, 답은. 근데 그 수강생이 10년 감수했대요. 이 문제 4분 동안, 3, 4분 걸려서 문제를 푸는 동안에 이걸 풀긴 풀었는데 답은 골라냈는데 근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뒤에 문제를 막 푸느라고 막 정신없이 막 찍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왜냐면 우리 2차 2교시에 공시하고 세법 해가지고 50분 동안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저 4분 정도를 깎아먹었으니까 시간이 막 급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한 문제 이거 맞추려고 다른 문제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문제라 나중에 제가 풀어드려요. 다 나중에 풀어드리는데 시간 내에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세법은 여러분들이 계산 사례 문제가 대부분 간단하게 이론 알고 있으면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간단한 그런 문제인데 가끔 가다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때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는.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2011년 취득후 등기한 토지를 2020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고요. 1번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환, 감, 기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매환감기예요? 아니, 매감, 환기여지. 매매사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가를 순차로 적용해야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 질문.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뭘 적용해야 돼요?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실거래가액 외워한다. 자, 맞습니다.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넘어가면 자, 3번 질문입니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할 때 계산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렇죠?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 매감한기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 즉 취득 당시 토지 이 문제 자체는 토지였으니까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잖아요.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공시를 몇 프로? 3%. 등기됐으면 3%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 공제액을 적용하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아니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고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는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해요? 시가 표준액. 국세에서 뭐라고 해? 기준시가. 이걸 합쳐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가격. 그래서 흔히 공시가격에는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기준시가.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기준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쭉 나오는데 사실은 요건 나중에 이제 뭐 한 번 정도 슬쩍 해볼 건데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건데 기준시가가 어떤 거 어떻게 결정되는지 30회 시험 작년에 이 기준시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독립한 문제로 나왔어요. 아, 근데 진짜 그 문제 보니까 좀 화딱지가 나는 것이 여러분요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가세가 도입돼서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2006년도까지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어요. 양도세 계산 시에. 그때는 기준시가를 정해서 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예외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준시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고 또 시험 문제가 기준시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해봐라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 이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된 이후에는 지금은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사실은 기준시가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는 제가 관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안 되는데 작년 30회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저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기준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 번 정도 이제 설명을 살짝 드리거든요. 그래서 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출제하고 그런 게 있는데 기준시가 결정 어떻게 되느냐 토지는 개별 공시가 막 쭉 나와요. 일반 건물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쭉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요즘 오늘은 이 정도만 토지는 기준시가 개별 공시가고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주택의 기준시가인데 좀 더 자세한 결정은 이제 나중에 좀 배우고요. 어딜 보냐면 353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양가로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기준시가가 결정되느냐? 양도자산의 밑줄입니다. 종류, 규모, 거래상들을 고려해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 요과 또 밑줄입니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준시가가 결정됩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땡땡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즉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 뭘 합한 금액이에요? 프리미엄. 우리가 분양권 같은 것은 그 지역에 프리미엄 붙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광명 뭐 재개발 지역이다. 저 어느 동에 그러면 거기에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뭐
얼마가 시세가 대충 뭐 4천이 붙어 있다, 5천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합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작년에는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즉 납입한 금액으로 한 다 땡입니다. 거기다가 뭘 합해야 돼? 반드시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쭉 넘어가서 그래서 30회 시험의 기출 체크를 보니까 작년 시험에 여기 나왔는데 나중에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넘어갑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됐어요. 올해는 이 정도만.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만 한번 보고 가시면 되고요. 355페이지에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요거 장기 보유특별 공제에 관한 건데 중요합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신없이 강의만 했네요. 자, 5월이 되니까 이제 뭐 푸르른 5월이 되니까 코로나 이게 좀 진정 상태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표정도 막 밝아지고 참 좋습니다. 그런 좋긴 좋고 뭐 놀러도 다니고 이제 바깥에 이제 많이들 이제 복적이고 하는데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도 제가 지방대 갔다 오면서 걱정되는 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러다가 큰일 났다 그러고 싶은 게 사람들이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막 다니면서 막 그냥 얘기하고 막 웃고 떠들고 막 다니면서 기분들이 좋으신데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번 우리 뭐 31번 환자인가 그때 한번 봤잖아요. 이렇게 확 확산되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폐된 곳에서 만약에 확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기하급수로 드러나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빨리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가서 하여튼 빨리 우리가 일상으로 예전 그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길 이제 바라면서요. 자, 여러분 하여튼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지금 양도차익 계산을 배웠어요. 자, 양도차익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차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차익 계산 중요하고 장특공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기 보유특별공제 한번 봅니다. 가필, 차, 장, 소예요.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 봅니다. 본문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자, 1번 장기 보유특별공제 그 공제 취지가 나와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의의는 그냥 읽어보는 거고 중요한 것은 공제 대상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는요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 대상입니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입니다. 밑줄이요. 자, 계속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대요.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 시점이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그러면 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예를 들어서 종전, 자, 건물, 자, 과 부속토지, 즉, 종전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면 다 때려부시고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을.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으로 몇 년 전에 추가가 됐는데요. 자, 이거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우리 법에 명문화한 건데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 입주권은요, 이 입주권 자체에 대한 입주권 자체에 갖고 있다가 팔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조합원 입주권은, 자,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그 양도차익의 장특공제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조합원 입주권은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 그 건물과 부속 토지의 그 양도 차익의 한정에서 여기다가 이제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그럼 추가했냐고요? 얘를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면서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 양도 차익을 팔 때 공제 주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해요. 원조합원 입주권만 공제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항상 기억할 게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 인정해주게 한 것이 아니라 관리처 공개 인가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 주택의 양도차익에 장특공제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 공제 대상에서 두 번째 줄 다시 첫 번째 줄 다시 봅니다. 토지 건물 및 관리처 분계 인가전 토지분 또는 건물의 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렇죠? 입주권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가로 안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밑줄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몇 년? 3년 이상인 자산을 말한다 밑줄이에요. 장특공제는 항상 문제 푸실 때 3년 이상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 푸셔야 돼요. 항상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래서 다시 거기 한번 계속 이어서 네 번째 줄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및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로서 3년 미만 보유하거나 자, 쭉 밑줄입니다. 3년 미만 보유하거나 등기되지 않은 토지 건물 양도한 경우 밑줄이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장특공제는요. 장특공제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한번 보세요. 장특공제 대상은요.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한번 쭉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장특공제, 자 공제 대상. 그 다음에 공제 대상이 아닌 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대상 아닌 거. 자, 먼저요. 장특공제 대상은 여러분 보세요. 설명을 잘 한번 들어봅니다.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국내 소재 자산 양도 시에만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지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배제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장특공제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단기 보유보다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에다가 파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외 소재산 양도 시에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OX예요. 또 딴 생각하시는데 잠깐 집중해 보세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의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하나여 적용받을 수 있다. OX예요. X입니다. 3년 보유했든 뭐했든 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사 자산은, 국외 소지 자산은.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잖아요. 자,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를 폐지합니다. 반드시 등기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이상을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하면 제외됩니다. 3년 이상 보유돼.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자, 그래서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있잖아요. 조합원 입주권 대상입니다. 요게 대상이고요. 자, 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장특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조정대상 지역 내 있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요.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1세대 2주택이라든가 3주택 같은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있잖아요. 1세대 2주택이라든가 3주택, 다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은 장특공제를 폐지합니다. 자, 근데 요걸 좀 들어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은 장특공제를 안 해줍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는 것이 작년 이제 2019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의해서 자, 2019년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요. 해주고 또 양도소득세 이제 중과세 다음 시간에 보지만 중과세 세율 대상에서도 제외시켜줍니다. 그래서 자 그러려면 조정상 지역 내에서 몇 년 이상 보유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데 그 주택을 언제까지 이번 6월 30일까지 올해 6월 30일까지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모의고사 같은 거 출제하면서 이 장특공제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에 대한 지문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할 때는 단서 조건에 항상 이 주택을 2020년 7월 1일에 양도하는 경우로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단서를 그렇게 달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배제하는데 다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데 올해 6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7월 1일 날 양도하는 것으로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배제하는데 조정대상 지역 외에 다주택은 있죠?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자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요, 100주택자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여기 토지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포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법령이장은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를 배제했었는데 지금은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배제한다 그러면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장특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거 요 표 있잖아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정리해서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나중에 반드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장특공제 대상은 다시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요. 또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은 외 지역의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은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국외 소지재산 안 돼요. 미등기 안 돼요. 3년 미만 보유하면 안 돼요. 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의 양도재산 안 돼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안 돼요.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아셨죠, 여러분? 어느 정도 이 내용은 꼭 중요합니다. 그러면 됐고 355페이지 3번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보겠습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의 보유한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 자, 여기 비추려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일반적인 것은 양도 차익의 매년 2%의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따 표 나오지만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15년 이상이면 30%까지 보유연세 2%씩 적용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2, 50, 양도차익의 10% 이런 식으로 공제해줘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봅니다. 다만 세 번째 줄 것에 과세가 되는 밑줄이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요, 이에 딸린 토지 포함해서 양도하는 주택에 2년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매년 8%의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밑줄 추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실지거래액의 9억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장기보증제를 적용한다는데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24에서 80%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면 356페이지 장특공제 공제액은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인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게 있느냐? 자, 1세대가 양도를 이제 국내 1주택을 2년만 보유하고 양도해도 양도세는 비과세예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만 보유하고 양도해도 비과세인데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3년 이상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을 보유했는데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다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그 표에다가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뭘 적어놓냐면 고가주택 적어놓습니다. 고가주택 등이요. 자, 그러면 고가주택이 어떤 건지 이렇게 등 적어놓고 고가주택이 어떤 건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고가주택,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은 중요한데 고가주택 그러면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에요. 실지 판 가격이 양도한 가격이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딱 9억까지는 아니에요. 9억 원 초과해야 돼요.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실지 파는 가격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추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가주택, 자,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기 되기 때문에 3년을 보유했어도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세가 과세가 돼요. 서울에 강남에 주택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자, 그 주택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실지 팔라고 했더니 투기 목적도 없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니까 장기 보유자를 유도하고 우대지기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가주택, 1세 1주택인 고가주택은 장특공제에 자, 비과세가 배제되지만 장기 보유공제는 왕창해줘요. 그래서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이요? 8%씩. 거기 1세대 1주택에다가 아까 밑줄 걷잖아요. 1세대 1주택에다가 돼지꼬리 땡내에서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이요? 8%씩 공제를 정합니다. 보유연수 8%씩.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거기다 돼지꼬리 땡내에서 또 써놓으세요. 예, 보유연수 8%씩이고. 그 얘는 고가주택 등인데. 자,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에 따르면 8324,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843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다 양도세 과세는 1세 1주택 8540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얘는 12년이든 15년이든 10년 이상이면 다 몇 프로예요? 8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외 자산, 자, 1세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 등 나머지 애들 자산은요. 자, 그 이외 자산은 여러분이 또 써놓으세요. 보유 연수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씩 적용한다고 했어요? 아까 2%씩이요. 나머지 1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자산은 토지건물, 부저원주권, 1세대 2주택 등 나머지 애들은 1세대 1주택이라 과세는 1세 1주택이 아닌다면은 이거 확대 적용받는 거 아닌다면 다 보유 연수의 몇 프로씩? 2%씩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0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면 20%.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 15년 이상이다 그러면 30%까지 공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확대 적용한다 그랬어요. 6에서 30%까지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 1주택은 보유연수에 8% 적용해서 24%부터 몇 프로까지? 80%까지 이렇게 확대 적용해 주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과세는 1세 1주택 보유연수에 8% 적용해서 이게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요. 이 1세대 1주택은 몇 년 거주해야 되느냐? 고가주택 등 해놓고 이 1세대 1주택은 몇 년을 거주해야 되느냐? 자, 1세대 1주택은 몇 년을 거주해야 되냐면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돼요. 보유기간 중에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서울에 조정상적인데 광명에 서울에 만약에 1세대 양도세가 과세는 1세대 때 고가주택인데 자, 근데 얘 보유만 내가 막 5년 10년 이렇게 보유만 했지 거주를 못했어요. 그냥 확대 적용을 못 받아요. 24에서 80%를. 그러면 어떤 걸 적용받느냐? 보유연수 2%씩 적용받습니다. 5년이면 2, 50. 만약에 10년이면 20%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공제율만 적용받습니다. 2년 거주를 못하게 되면. 그래서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을 받는 양도세 과세는 1세 1주택은 고가주택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 얘는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에 몇 년을 거주한다? 2년을 거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앞에 이제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건 아니고 확대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거주를 못하면. 그 355페이지 맨 아래에 355페이지 맨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이때 실지거래 구간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장기 보유공제를 적용한다는데 확대 적용을 못 받는 거지 6에서 30%까지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만 배제합니다. 거주권을 못 갖추면 1세대에 이런 얘기 자 주의하시고 갑니다.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들이요. 그 공제 배제 자 보겠습니다. 공제 배제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통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1번에 70% 세율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산 배제되고 3년 미만 보유한 배제되고 국외 소재 부동산 양도한 배제되고 조정상 지정된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양도한 배제되고요. 별표시 하셔야죠.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로 비교해서 아셨죠 여러분? 공제상 인 것과 아닌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여기 교재는 별표시 해놓고 교재 357페이지 기출 체크 문제를 보겠습니다. 26개 때 문제인데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자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통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통지 배제고. 2번 보견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통지가 적용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토지 건물, 조합원주권 받을 수 있잖아요. 3번 1세대 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한이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에 장기 보유통지가 적용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1세대 주택인 고가주택은 장특공제 왕창 적용해요. 원래 24에서 80%까지. 근데 여기서는 왜 못 받아요? 아니지. 거주요건 때문에 아니라 보유기한이 2년 6개월이니까 장특공제를 받으면 등기되고 몇 년? 3년 이상 보유했어야죠. 국내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는데 3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보유기한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1세대 1주택인데 양도 24에서 80%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 24에서 80% 거주요건을 못 갖추면 그걸 못 받는 거지. 6에서 30%까지 장특공제 적용, 일반적인 공제율 적용까지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 질문에서 틀린 것은 왜 틀렸다? 3년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장특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2년 6개월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적용한다는 거 틀렸고. 4번입니다. 장기 보유통지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합니다. 양도 차익, 왜 더럽게 제가 그러냐면 가필 차장이잖아요. 장기 보유통지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양도 차익에다 공제를 적용하는 거지. 시험에서는 양도 소득 금액에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에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막 바꿔요. 장기 보유통지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보유기한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경우 보유기한별 공제율은 몇 프로라고 우리 교재 거기 돼 있어요? 30%라고 돼 있나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개정 내용이 반영이 안 됐어요. 12년이면 지금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산 장특공제 공제율은 보유연수 몇 프로씩 적용해? 2%씩. 12년이니까 몇 프로예요? 24%로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을 100분의 얼마로요? 24로 고쳐놓습니다. 100분의 24로 고쳐놓습니다. 그리고 5번 질문을 맞는 질문으로요. 26개 때 이후에 개정이 된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교재의 문제가. 그러니까 보유연수 2%씩 적용해가지고 12년이니까 100분의 24%로 고쳐놓습니다. 그리고 5번 질문을 맞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기본공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양도세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이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양도세 기본공제 내용, 그 다음에 세율, 납세 절차 이런 거요. 오늘 네 타임으로 나눠서 해야 돼요. 2시까지예요, 오늘. 그래서 마무리를 줘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일단 잠시 쉬었다가요. 양도 기본공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